인문과 윤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 인간의 문의, 인간의 문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인문은 인간의 문의입니다. 인간의 문의는 문화라는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문이란 말은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되지만 결국 인간의 문화라는 표현의 줄임말일 수도 있습니다. 인문은 곧 문화이고 문화는 곧 인문입니다. 둘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인문과 문화는 다른 말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문을 영어로 옮기면 휴머니티라고 하지만 컬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컬처로 옮기면 문화가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컬처를 꼭 문화로 옮겨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으로 옮겨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어떤 지점에서 흐물흐물해지면서 무너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인문과 문화는 인간이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간적이고 인공적인 노력입니다. 이때 더 낫다라는 말을 아름다움, 올바름, 즐거움, 편리함이라는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윤리적 가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 인간은 아름다움도 추구하지만 올바름도 추구합니다. 바로 윤리적 가치입니다. 윤리적 가치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가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에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윤리적 가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가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림이 넘쳐납니다. 여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흰색 셔츠를 입었고 오른쪽 그림은 검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만약 이 중 셔츠 하나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흰색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검은색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문화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맥락 위에서 자신만의 심리적 기준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무늬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겠죠. 줄무늬, 꽃무늬가 생기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올바름에 대한 생각을 끌어냅니다. 나는 흰색을 좋아하고 너는 검은색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뿐일 테지만 인간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수자와 소수자. 예컨대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셔츠를 고른 거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흰색 대 검은색의 대결이 그저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적어진다면 어느 순간 그 사이에 경계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나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계를 짓고 나서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렇게 경계를 짓고 구분을 짓고 나서 보니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 다수가 되고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됩니다. 이제 다수가 소수에게 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다는 말은 더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힘이 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쟤들은 뭐지? 쟤들은 뭔데 검은색을 좋아하지?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쑥덕거리기만 하겠지요. 그런데 검은색은 확실히 소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올바름과 그름의 기준이 생겨나고 다수에 의해서 올바름이 결정됩니다. 권력관계의 형성. 두 집단 사이에 힘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이런 힘의 관계를 권력관계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파워라는 말을 한국어로 다시 옮기면 힘도 되고 권력도 됩니다. 힘의 관계는 곧 권력관계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자칫 정치 권력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당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권력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것이 권력입니다. 미셀 푸코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힘, 권력이 정치의 층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 다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정에도 권력 관계가 있고 학교에도 권력 관계가 있고 직장에도 권력 관계가 있고 남녀 사이에도 권력 관계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권력 관계가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를 미시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에서 시작한 문화에 관한 생각이 올바름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면서 권력 관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흰색, 검은색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걸 영어로 바꾸면 화이트와 블랙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앞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면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더 화이트는 화이트 피펄이 되고 더 블랙은 블랙 피펄이 됩니다. 백인과 흑인이 됩니다. 흑인과 백인 남북전쟁. 이렇게 말하고 나니 중요한 역사 사건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했습니다. 백인이 더 큰 힘을 가지고 훨씬 큰 집단을 이루었을 때 흑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백인이 흑인을 향해 어떻게 쑥덕거리고 어떻게 윽박질렀는지 말이죠. 백인은 힘이 있다는 이유로 흑인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부려먹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합니다. 백인은 다수라는 이유로 주인이 되고 흑인은 소수라는 이유로 노예가 됩니다. 미국에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제 폐지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 해방의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북부 지역의 지도자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16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백인은 흑인을 보고 구시렁거립니다. 한번 생겨난 권력 관계는 이렇게 오래 공고하게 이어집니다. 문화와 정체성. 그래서 문화를 말할 때 정체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려고 하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 아이디가 바로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입니다. 로그인 하려니 당신 누구인가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또는 너는 누구다, 너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영화를 보면 바로 이 물음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너 누구야? 라고 묻거나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는 대사가 많습니다. 한국 영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올드보이에 나오죠.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오대수가 일식집에 갔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대고 말하죠. 누구냐 너? 한국 영화를 빛낸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대사극장 한국 영화를 만든 대사 100이라는 책을 펴내서 하나의 키워드로 한국 영화의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표제를 바로 이 대사가 장식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자주 자신이나 상대의 신분과 정체를 숨기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반전을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자주 이런 대사가 활용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진짜 무엇인지, 이 캐릭터가 진짜 누군지 숨기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 신분과 정체를 폭발하듯이 드러내면서 이야기의 반전을 끌어냅니다. 또 이 사람이 계속 위장된 신분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신분이 드러나면서 관객이 이야기의 전모를 이해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 아이덴티티. 저는 이런 상황을 트랜스 아이덴티티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트랜스 아이덴티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숨겨놓고 관객을 유혹합니다. 관객을 속이고 있다가 관객이 마음을 푹 놓고 있을 때 갑자기 캐릭터를 바꾸기도 합니다. 출생의 비밀로 이야기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슈퍼맨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던 소녀가 세상을 주름잡는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한번 바뀌고 또 바뀌고 다시 바뀌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을 통해 이야기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스토리 콘텐츠에서 정체성 전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동일시 타자와. 정체성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 바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체성은 자라나면서 동일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동일시나 정체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동일시하다는 정체성의 동사형입니다. 동일시하다의 명사형이 바로 동일시이고 정체성입니다. 한국어는 정체성과 동일시가 마치 다른 말인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영어는 두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명사형은 아이덴티티이고 동사형은 아이덴티파이입니다. 중국어는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명사형과 동사형을 모두 런퉁이라고 말합니다. 같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어가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먼저 세상에 있는 한국인을 보면서 생겨납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고 울면서 나는 한국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남자라고 선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알게 되는 것은 자라나면서 다른 남자를 보면서 똑같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이런 동일시를 통해서 정체성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영락없이 미국인으로 자라났을 겁니다. 정체성은 모두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선천적인 정체성은 없습니다. 생물학적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되는 정체성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 다른 성별을 넣어서 매우 다양하게 나눕니다. 트랜스젠더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몸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에게 동일시되는 경우입니다. 신체 정체성과 심리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체성을 전환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체성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의 것이 아닙니다.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만든 사람들은 다시 집단을 만듭니다. 나만이 특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동일시하면서 묶습니다. 집단화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거나 또는 같은 집단 안에서 조금 다른 사람을 다시 지목합니다. 우리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향해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 타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은 타자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타자화합니다. 영어로는 다른 사람을 얻으라고 말하고 타자화는 아더링, 아더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타자화는 단지 나누기를 통한 구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별을 넘어서 차별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선언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나누는 기준. 정체성은 이렇게 세상을 나누는 구별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나누는 기준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별, 국적, 종교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정체성을 나누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인종, 성별, 계급입니다. 서양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3대 기준이라고 봅니다. 서양에서는 그만큼 인종 문제가 심각하고 성별 문제가 풀기 어렵고 계급 문제가 민감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성별과 계급은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종 문제는 아직 그렇게 첨예하진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인종이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문제가 매우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지만 한국은 조금 덜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국적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으로 나누면서 구별을 강화합니다. 나이 또는 세대도 중요합니다.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은 세상의 정체성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족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컨대 한족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문제입니다. 언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권력 관계에서 매우 다른 집단에 속합니다. 같은 한국어라도 표준어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저 사투리만 쓰느냐 하는 문제는 권력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조폭은 대부분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언어에 대한 신화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하층민 비규범적 인간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화가 필요해. 지금은 폐지됐지만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누린 개그 콘서트에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곤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대 위 세상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편을 먹고 어머니를 윽박지릅니다. 심지어 무식한 여편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 집단 안에서 어머니는 타자화됩니다. 성별에 따른 구별과 타자화입니다. 또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편이 되어 아들을 혼냅니다. 연령과 세대에 따른 구별과 타자화입니다. 때로는 남성이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때로는 어른 세대가 권력의 우위를 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조건 무시당하던 어머니가 어떤 진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응징하고 처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관계의 전복이고 그 전복을 통해서 관객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 코너는 또 하나 숨겨놓은 세상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무대 위 세 캐릭터는 언제나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무대 위는 경상도 사투리의 세계이고 무대 밖은 표준어의 세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투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심어줍니다. 코미디언들이 웃음을 만들 때 사투리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어를 쓰는 관객은 사투리를 쓰는 코미디언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현상은 또 다른 미묘한 권력 관계를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이런 요소를 무대 위에 꾸며내면서 즐거움과 통쾌함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는 이런 원리를 미리 다 알고 기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요소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합니다.